최근에 개봉했던 작품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저희가 먼저 봤던 것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마주입니다. 네, 사실 그날 아침에 했던 건데 이게 신수원 감독님이라고 또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명왕성,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제가 봤던 작품들만 간단히 소개하면은 이 명왕성 같은 경우는 10대 청소년들의 교육 현실과 경쟁 사회, 그리고 마돈나로서는 여성의 차별과 부도덕이 결합한 사회를 드러냈고, 그러니까 이 오마주를 연출한 신성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리 사회에 대한 욕망이나 그런 걸 좀 제시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유리조원 같은 경우도 약간 과학과 약간 이런 판타지스러운 면모를 통해서 또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그런저런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이 오마주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본인의 또 자전적인 경험이 담긴 영화예요. 물론 이 감독님은 3편 이상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뭔가 자신의 영화가 흥행과는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네. 그 영화 처음에 보시면, 오마주 처음에 보시면 나와요. 좀 뭔가 대작 블록버스터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 다 그쪽에만 관심 있고 자기 영화는 정말 파리만 날리는 그런 상황으로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뜻깊은 프로젝트 하나를 제안받았고, 이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제안받았고, 그러면서 했던 게 바로 이 오마주 영화의 주요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주연을 무려 데뷔 31년 만에 영화 단독 주연으로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나가는 이정은 씨가 맡은 거죠.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한국 영화의 올해 저는 발견 중에 하나 돼도 무조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보면서 이정은 배우 워낙 제가 너무 제 롤모델일 수준으로 정말 너무 정말 좋아하는 배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배우인데 보면서 또 감탄했어요. 왜냐면 그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이정은이 아니라 정말 그 감독님이 계신 거예요.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 외모 하나하나 다 다른 사람이 보여서 또 보면서 정말 감탄을, 역시 이정은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또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정은 배우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또 공감을 해서 또 이만큼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연극 연출도 하셨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연극 연출했는데 망해버렸죠. 망해가지고 정말 별 일을 다 하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도, 왜냐면 특히 또 배우 같은 경우 옥자도 유명하잖아요. 돼지 소리를 그거 하나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돼지 농장들을 다 다녔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여기저기를 다니시잖아요. 또 이 영화의 스토리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약간 이 배우의 약간 이야기도 있고, 또 이 감독님이 주신 시나리오를 통해서 준 감독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배우다라는 걸 또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큐멘터리를 신성 감독이 찍으셨냐면 2011년에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여자 만세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든 여성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이런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보여준 다큐멘터리인데, 이 감독님이 조사를 하면서 홍은원 감독의 이야기를 따라갔는데, 이 감독이 해방 이후에 스크립터로 영화계에 입문을 했고 조 감독 생활을 거쳐가지고 40살에 여판사라는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이 감독님이 중요했던 거는 그야말로 미망인이라는, 그때 감독님이 업고 연출을 했던, 애를 업고 연출했던 이제 박남옥 감독이 첫 번째 여성 감독이었고, 한국에 이 감독이 두 번째 여성 감독인데, 그 이후 딱 3편, 그러니까 2편을 더 연출하고 더 이상은 연출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조사하면서 감독님의 딸, 그리고 감독의 친구이자 한국 최초 여성 편집 기사인 김영희 기사와 인터뷰했던 거를 이 시나리오에 녹여낸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또 정말 다행스럽게도 필름이 또 복원이 됐고, 네, 필름이 복원이 됐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필름 복원기까지 이제 넣게 된 거죠. 네, 복원기를 이제 넣게 된 건데, 이 필름 복원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회상 장면과 현재의 모습이 교차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교차 등장하고, 또 그림자의 실루엣으로 또 움직이는 실루엣을 통해서 또 연출하고, 그거 자체가 또 영화적인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좀 정적인 극이 될 뻔했는데 연출이 됐고, 또 여기 보면은 한 여성이 이제 죽은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실제 사건이 아파트 근처에서. 그쵸.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는 이제 직접 사람이 온 거죠. 옆집으로 의심을 했었는데, 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결국 살아남으라 라는 내용까지, 주제의식까지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의 그런 결합성까지 완벽했던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특히
조연분들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음. 이제 뭐 탕준상도 있었고 아들로 너무 깨알 뭐 아 진짜 실제 아들이면 그럴 것 같아. 진짜 이제 너무 영화 좀 그만 웃겼어. 찍고 그러니까 편한 것 좀 하라고. 약간 그런 그때 진짜 아들 같아서 너무 좋았고 엄마 영화 재미없다고. 정말 정말 너무 아들 같아서 네. 특히 또 아들도 그렇게 뭐 예술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막 그런 거 특히 그쵸, 네. 너무 그게 너무 웃겨 그 관계도 너무 웃겼고 아 뭐 남편 권혜호 씨. 그런 너무 투덜거리는 그 특유의 연기 있잖아요. 어디서든 우리 아빠도 저렇게 투덜거렸을 것 같고. 밥 언제 주냐고. 그러니까 밥 안 주냐고. 한숨이랑 그 투덜거림이 너무 이게 사실 영화 사실 좀 되게 정적이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코미디가 약간 있어요. 그런 깨알 장면들이 나와줘서 살짝 그 해악스러움을 약간 풀어내는 그런 것도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오마주는 아마 편하게 보시면은 괜찮은 작품이 같고 또 한국 영화사의 또 어쩌면 1세대 여성 영화인을 기리는 영화로서도 충분히 좋았던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노비스라고 5월 말에 또 개봉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사실 야외에서 봤어요. 야외 전주돔에서 봤는데 오랜만에 열린 전주돔에서 봤는데 날씨가 뭐 에어컨을 트셨나 왜 이렇게 추운 거 너무 쌀쌀한데 하필 영화도 온통 냉기가 느껴지는 영화예요. 맞아. 이렇게 한기가 느껴지는 추웠어. 영화 오랜만에 보는 영화인데 시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대학 신입생이 있는데 이 대학 신입생이 정말 이 뭔가 강박적인 성향이 좀 지닌 인물인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자기가 공부도 못하는 제일 못하는 것 같은 물리학 시험 딱 들어가가지고 물리학 시험 문제도 다른 사람 다 내고 혼자 막 끄적끄적거리고 끝까지. 네, 그러다 계속 쓰고 고치고 반복. 그래봤자 네 성적 안 좋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그게 문제를 제출한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으로서 살아가는 인물인 것 같은데 그랬던 알렉스가 이제 교내 조정부에 가입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신입생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군이랑은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건데 하필 그때 체육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조정부에 가입한 제임이라는 또 다른 신입생이 나타납니다. 이 제이미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뭔가 그런 게 된 거죠. 광기 어린 그런 라이벌 의식이 자리 잡고 결국 그런 광기 어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담은 영화인데 사실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 이 친구는 제이미는 그냥 라이벌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항상. 조정은 혹시 본인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이미와의 라이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잘난 애가 한 명 있고 항상 그 라이벌 의식은 있지만 이런 친구들 이 친구는 그냥 본인의 라이벌이 본인인 거야. 그냥 모든 면모에서. 조정이라는 스포츠를 사실 우리 이제 많은 대중분들은 아마 무한도전 때문에 많이 아셨을 거예요. 네, 거기 조정 특집이 있다 보니까 조정 특집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직선수로 달리는데 뭔 이렇게 이게 뭐 사람들이 울 정도의 일이냐. 그래서 정말 다 많은 분들이 끝날 때 마지막 끝나고 나서 많이 우셨고 조정이 보면은 필요했던 게 체력, 일반적으로 체력, 지구력, 정신력 일단 최애 교과서 보면 이런 게 확실히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되면 솔직히 재력이 있거든요. 조정하려면 그쵸. 재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면은 일명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플러스 아이비리그 요런 이제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 전유물로 그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면 이 조정이라는 스포츠가 제가 일단 직접 해본 거이기도 한데 일단 1차적으로 또 잔잔한 물이 필요해요. 잔잔한 물. 이게 파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잔잔해야 돼요, 물이. 그럼 그런 물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이게 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고 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개가 있냐? 또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강이 많지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많지는 않았던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재현은 이제 아시안 게임 충주 이제 경기장에서 조정 경기장을 봤지만 충주 조정 경기장도 있을 조건이 딱 되는 게 그 조정지 댐이라고 해가지고 충주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충주댐이 있는 거 아니냐는데 아니에요. 충주댐 내려가서 조정지 댐이라고 딱 그 일정한 수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러니까 더 오르지 않고 그렇죠. 더 내려가지도 않든. 그러니까 남한강의 그런 이제 하류 쪽으로 흘려보낼 때 딱 그 수위를 유지하게 하는 일종의 조정선이 있는데
이 조정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경쟁이 세워진 거예요. 정말 거기 가시면 아시겠지만 잘 돼 있어요. 정말 평평합니다. 진짜 잘 돼 있어요. 네, 한 몇십 킬로가 해도 과언이 없어도 이 몇십 킬로 구간이 딱 수위가 1년 내내 균등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지역만큼은. 근데 뭐 직접 뭐 취미로 하거나 이럴 때는 뭐 수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경기하기에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비. 그렇죠. 왜냐면 이 장비 케어할 때 왜냐면 지금 들어갈 때 거의 소금물이잖아요. 물이 짜. 강물이든 뭐 어떤 물이든 다 물에 닿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일단 녹이 슬죠. 1차적으로 그쵸 세척을 해줘야 되고 1차적으로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이 배들이 혼자 절대로 들 수 없는 무게예요. 그렇죠. 1인승이 아닌 이상. 1인승도 마찬가지고 1인승도 왜냐면 끌고 이게 가야 되죠. 끌고 가야 돼요. 왜 노가 이렇게 딱 노를 딱 그 조정 노를 딱 5월을 딱 설치를 할 때 그 넓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스포츠고요. 일단 1차적으로 또 그 노 자체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아마 조정 그 배 만드는 업체들도 따로 별도로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하셨던 거죠? 초등학교 6학년 1년 정도 했는데 저는 다행히 그 강가가 있었던 지역에 있었고 회비도 좀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너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이제 설득을 했거든요. 내 애들 모집해가지고 갔을 때. 근데 그런 기억이 일단 저렴한 스포츠는 아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정말 그 체력, 지구력, 정신력 이게 모든 게 다 있어요. 제가 대회 한번 나갔다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 더 노비스라는 작품이 이런 알렉스의 그런 내적인 경쟁과 외적인 경쟁이 불타오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을 연출한 감독 신인 감독이에요. 로런 헤더웨이 감독이 대학 시절 때 조정이랑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대요. 물론 그 플러스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 아니라 조정과 경영학을 동시에 했고 영화를 복수 전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세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세 개 동시에 하면서 욕망에 관한 자전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조정도 포함된. 근데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영화 이제 할리우드에 가서 했던 일이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쪽으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들었던 게 이게 살짝 오싹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영화거든요. 이게 그 인물의 그 심리를 대사 없이 오싹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저는 바로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경을 좀 많이 곤두세우는 약간, 그 사운드를 쓰죠. 네. 그래서 계속 영화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쾅쾅쾅 터지는 그런 영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긴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언제 어떤 작품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냐면 하필이면 위플래시의 사운드 디자인인 거예요. 자, 위플래시 음향상 받았거든요,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트로피는 못 받았지만 대표는 아니니까 트로피는 못 받았지만 이 음향상을 받은 작품에서 사운드 디자인을 했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의미심장한 거죠. 이 위플래시 작품 자체도 결국 사이코 드라마 아니겠어요? 어떤 욕망을 위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양한 작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감독의 꿈을 심어줬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에이트에서 다이얼로그 슈퍼바이저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 같은 경우 이제 대사에 뭐 재녹음이나 뭐 녹음 같은 경우 이런 걸로 이제 참여를 했었고 유수의 장편 영화에서 믹싱과 편집, 음악 믹싱 편집하면서 제가 최근에 왓챠에서 봤던 게 사운드 믹싱과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이제 영화를 보실 때 사실 우리가 4DX가 아닌 이상은 관객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결국에는 화면과 음향이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음향이 없는 영화라면은 상상도 못 하거든요. 요즘 뭐 무슨 영화 시대가 아닌 이상은. 그 다큐멘터리 통해서도 느꼈지만 이 작품은 결국엔 시각과 음향 중 음향이 좀 더 6대 4의 비율로 더 중요했던 영화였던 것 같고 그렇다고 4에 소홀히 하지도 않았어요. 이 작품을 보면 사실은 조정이 중계를 보시면 아시죠? 중계를 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 이미 2km 노렸는 게 뭔 이게 지루하거든 솔직한 얘기를 그렇게 막 붙는데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여러 샷을 통해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계속 어떻게든 이 앉아있는 관객을 그 안에 참여를 하게끔 약간 그렇죠. 정신적으로 관여를 하게끔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드론 샷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 이제 경기 중에 슬로우 모션과 이제 이런 거를 잘 분배를 했고요. 약간 그 안에 같이 있는 느낌의 샷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리고 스포츠 영화가 의뢰 이제 해주는 음악들이 그런 게 있어요. 클로닝 같은 경우는 한스 짐머 음악 감독이 그걸 잘 살렸는데 뭔가 박진감 넘치는 막 웅장하고 빠밤빰 그런 느낌. 뭐 로키 같은 거 빠밤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음악을 안 썼고 이 스릴러 영화를 통해서 스릴러 영화에서 나올 만한 음악들을 통해서 알렉스 정신세계.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스포츠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정신 사이코 스릴러 무비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제 노가 빠진다고 빠지는 표현을 할 때 개의 이미지를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었나요? 저 실제로 있어요. 아, 있어요? 개를 놓쳤다? 개를 놓쳤다. 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건지 모르면 영미권은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요. 있는군요. 이제 그런 이제 시각적인 그런 뭔가 오마주도 넣고, 아니 오마주된다. 미장센을 넣었던 게 개랑 까마귀가 이제 그쪽 이제 학교의 그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또 긴장감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걸로 사용이 됐고, 또 그 조정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같이 조정을 아니까 보였던 것들인데, 일단 이 캐릭터가 사실 피지컬이 이제 조정 선수들에서 보시면 굉장히 얄쌍하고 탄탄해요. 기본 키가 170인데 이 배우가 그렇게 키가 커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잘하는 가장 중요한 8번이 제일 힘이 세요. 아, 8번이 제일 힘이 세군요. 왜냐면 이게 뒤에서 어떻게든 추진력은 뒤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뒤에는 이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조정 때 앞에 아마 콕스가 정영돈이었고, 이제 내가 봤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수와 반대에 있는. 콕스는 감독이에요. 콕스는 그냥 감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앞에 8번이 유재석이었나 하면 누구 한 분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대체적으로 힘을 잘 쓰고 또 배를 잘 이해하고 또 특히 박자감을 가장 맨 처음으로 주도하는 게 바로 이 8번이에요. 그러니까 맨 뒤. 그렇죠. 이 경기의 모든 흐름을 8번이 다 하시면 돼. 왜? 내 앞에 사람을 보면서 이걸 같이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맨 콕스 앞에 앉아있는 8번이 그럼 당연히 그 박자의 처음이겠죠. 예, 박명수가 좀 앞쪽에 갔던 게 그런 이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더 앞쪽인 사람들은 이제 그 방향을 조절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근데 대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를 들어서 8명이다. 그럼 뒤에 있는 4명. 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왜? 힘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 박자감을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몇 번의 선택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맞네요. 8번이 유재석이었고, 그때 1번은 그리고 가장 가벼운 사람을 둬요. 하하가 1번이었고. 그래서 키가 작고 이제 가벼운 하하. 그래서 주로 1번에 앉아있던 사람이 주로 콕스로 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작고 가벼운 사람은 콕스를 쓰거든요. 저 정도는 가볍진 않았지만 아무튼 간에. 근데 그 대신 이제 경기 흐름이나 이런 걸 잘 받고 일단은 참여한다는 의미가 커야 되기 때문에. 7, 8번이 제일 중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7, 8번이 제일 중요하죠. 정진훈 씨가 7번이었었고, 유재석이 8번이었고, 이 말인 즉슨 특히 5번이 노홍철이는 대체적으로 힘을 잘 쓰는 사람들 이렇게 두고, 나머지 넷은 이제 그 팀에 맞춰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배치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그것도 코치가 잘 결정을 했었던 그런 그렇죠. 거였군요, 작전상으로는. 그리고 가장 고돼요 이게. 근데 왜냐면 내가 보는 게 사실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고 이걸 묵묵히 노를 져야 되는데, 특히 이 캐릭터가 그렇다고 사회성이 높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이제 그 8번은 본인이 혼자 그런 것들도 약간 묘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제 주인공 연기한 배우가 5편 천사의 비밀이라는 공포 영화에서 에스터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 네, 아역 연기를 펼쳤던 이사벨 퍼반이 캐스팅이 됐었는데, 그 사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네. 저 이거 보면서 그 배우 얼굴이 마스크가 굉장히 묘하거든요. 네. 5편 볼 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5편 저도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나 저도 좀 어렸는데, 와 정말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배우를 잊었다니 처음 봤는데, 설마 그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고 구글을 찾아봤더니 그 배우인 거예요. 이 캐스팅 비하인드가 있는데, 오디션을 위해서 이 배우가 감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가장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극한에 도달하는 경험을 뭐로 적었냐면은 60마일을 손목이 부러진 채로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이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캐릭터 연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의 이야기가 있구나. 보면서 약간
그 있잖아 그 스포츠 같은 경우에 특히 좀 타고난 애들이 있고 타고나지 못한 애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이 타고난 애들이랑 타고나지 않은 애들 중에 타고나지 않은 애들 거기 그 경지까지 이르기 위해서 본인들을 얼마나 갈는지 갈아서 갈고 또 갈고 또 갈거든요. 그걸 정말 심리적으로 잘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이 캐릭터의 처음 등장한 씬이랑 마지막에 등장한 씬의 몸을 보면 와 정말 이 배우도 갈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 가는 게 이제 6주간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실전처럼 2km 경기 다 뛰고 정말 보면서 배우도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이 좀 흥미로운 게 이 캐릭터 자체가 보면은 뭐 블랙스완더 위플러시도 그렇고 뭔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캐릭터는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그냥 본인이 그냥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 약간 괴로운 느낌? 네, 그냥 괴로운 거예요. 아까 그 문제를 푼 것도 똑같았잖아요. 내가 솔직히 안 되는 거 알아. 최고가 될 수 없는 건 알지만 내가 이거 당장 내서 그거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그 영화에서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게 동기거든요. 왜 하느냐? 왜? 약간 배우는 알 것 같아요. 뭐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본인이 찾았거나 아니면 뭐 감독이랑 얘기를 했다거나 근데 그게 이 캐릭터에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조정을 선택했는지 왜냐면 하물며 스포츠도 많잖아요. 중간에 잘렸어요. 네,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게 왜 그냥 처음에 그냥 가입하는 거밖에 안 가요. 가입한 소감 왜 동기도 없어. 이유가 물어보는데도 질문이 왜? 없어. 답이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나올 때까지 전 그게 생각이 나요. 얘는 그럼 도대체 e스포츠를 왜 선택한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결말 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말 때 딱 그거 한 번 하고 와서 이기고 나니까 그냥 쿨리 가잖아요. 그죠? 나가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딱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조정일까? 왜? 왜냐면 저도 같이 해봤잖아요. 이 조정 기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경기를 뛰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때 3번이어서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제 그 같이 했던 노젓기 하는 애들 중에 키가 180이었던 애가 있었어요. 걔가 4번이었고 저도 이제 덩치가 좀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3번을 안 쳤는데 저는 사실 2번이 너무 탐났거든요. 이게 그 거리나 감각 조정이 전 그게 좋았는데 전 3번을 안 쳐놓더라고요. 3번을 하고 하는 순간 끝까지 그렇게 조정을 그냥 내 페이스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거구나. 라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껴요. 그 경기 딱 하나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조정이야? 뭐 그거는 감독님의 그거였대. 확실한 건 욕망에 관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자전적인 이야기. 그럼 왠지 이 감독도 이 성격이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아니면 뭔가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거나. 근데 저는 이 캐릭터 약간 제가 만약에 스크립트를 받았었으면 아마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많은 스포츠 중에서 조정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또 묘하게 여기에서 그 체격에서 차이 난다는 게 보여지는 장면 중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 모든 스포츠를 정말 잘하는 그 캐릭터 제이미라는 캐릭터가 있지만 그 앞에 정말 덩치 큰 애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팀의 그 1군 팀에 불렸을 때 3명이 같이 불리는데 거기서 이 주인공이 실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2명을 먼저 불렀던 거예요. 덩치 큰 애 한 명이랑 그 제이미라는 친구 한 명이랑. 그래서 제이미가 그거 심지어 물어봐요. 누구누구 딴 사람 부르는 사람 있어? 했는데 없어라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정말 룰루랄라 갔는데 앞에서 그 덩치 큰 친구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실망을 1차적으로 하고 일단 경기를 나갔는데 그 친구가 또 하필 그 장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또 좌절을 하고 또 그 덩치 큰 친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묘한 신경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도 전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 신체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뛰어넘으려는 그 인물이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자, 아무튼간에 이 작품은 아마 이제 부가판권으로 이제 풀렸을 것 같으니까 이제 혹시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아직 네. 조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 아니면 정말 그때 그 무한도전을 너무 재밌게 보셨다. 조정에 관한 영화가 은근히 없었어요,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네. 진짜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면 이게 또 팀 얘기도 아니고 개인의 얘기를 풀어냈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스포츠가 개인 1인승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아까 전에 보셨던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승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 대회를 대체적으로 1인승이나 2인승밖에 대체적으로 안 내보내기 때문에 아마 1인승이나 2인승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꽃은 8인승. 꽃은 8인승이에요. 그게 아마 올림픽에서도 1인승을 제일 첫날에 하고 그 다음에 뭐 점점 올라가서 인승이 바뀌어지는데 가장 8인승을 이제 8인승을 그리고 약간 원래 뭐라고 하죠? 쿼트러플이라거나 아니면 그 8인승을 가장 에이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싱글 스컬부터 8까지 있는데 이제 싱글 스컬부터 천천히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 나가면은 보통 싱글 스컬 경기를 나가는 경우가 많고 제가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것도 싱글스컬 여성 싱글스컬 종목이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기억이 남는 거고. 저는 대체적으로 더블 스컬이랑 쿼드러플 스컬 이렇게 탔거든요. 또 되게 묘한 것도 이 영화가 캐치하는 것 중 하나가 항상 저주받은 보트가 하나씩 있어요. 아 진짜. 저주받은 보트가 하나씩 있거든요. 저 때도 제가 했을 때도 그 더블 스컬 배 중 하나가 되게 빠지기 좋다고 이게 노가 안 빠져도 빠지기 이게 뒤집히기 쉽다는 보트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 보트를 타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런 디테일까지 넣는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아직까지는 아시아 쪽에서는 금메달을 땄던 게 뭐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여자부 쿼터풀 스컬에서 중국이 땄던 게. 근데 네.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인종차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신체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키 자체가 크면 더 유리하거든요. 키가 대체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175에서 8 이런 여성들 기준으로 175, 8이고 여성들도 175, 178. 이제 그리고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얄쌍해야 돼요. 키는 큰데 또 가벼워야 돼. 키는 큰데 또 가벼워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미리 조정을 하지 않고 육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육상으로 빠지는구나. 그렇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빠지는데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시킨 스포츠가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스포츠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육상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친구를 따라서 통해서 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엘리트 스포츠다 보니까 좀 그런 발굴이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이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네. 조정이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1994년도 드라마인데 느낌이라는 KBS 드라마거든요. 이정재 씨가 조정부 선수로 나온 적은 있대요. 그때는 X세대군요. 네, X세대로 나왔을 때 역시 돈 많은 네, 그렇죠. 이정재 씨 약간 돈 많은 그런 느낌. 체육학과 학생인데 사실 근데 조정은 되게 개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혼자 하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좀 할만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그 안에서 조정 보트 안에서 저는 또 특히 영화가 강점으로 도드라지지 않는 게 조정의 가장 큰 장점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있고 또 그 물에서 반짝반짝이는 그 물의 아름다움 그런 걸 그게 묘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다 뺐어요. 그렇죠. 물에 아름답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치열한 곳이에요. 정말 치열하고 추하고 네. 막 토하고 별의별 게 나와요. 오줌도 누고 정말 추해. 그렇죠. 정말 추악하고 정말 사람을 바닥까지 막 갈게 만들고 사실 굉장히 이제 혼자 그냥 여유 즐길 때면 정말 너무 좋은 스포츠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한국처럼 이렇게 물 많은 나라에 왜 안 하나 라고 생각한 스포츠 중 하나가 조정이에요. 좀 흥했으면 좋겠는? 저는 되려 살을 빼서 다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스포츠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 작품이 작년에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미국 극영화 부문 대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이렇게 성관왕을 차지했었고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라고 또 아카데미랑 이제 비슷한 계열을 갖고 있는 영화였는데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편집상 후보 이렇게 올렸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영화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길지가 않아. 게다가 이 작품 장점이 97분인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그냥 끝납니다. 네, 이 깔끔해서 좋았어요. 구질구질하게 뭐 더 늘리지도 않고. 뭘 더 얘기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딱 그 대사가 많지가 않다는 것도 약간 심리를 통해서 나 이런 기분이야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연출을 통해서 이 캐릭터가 내적으로 느끼는 거를 표현했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 대사를 해버리면 그 힘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나의 내면의 소리가. 근데 그 내면의 소리를 좀 잘 살렸던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지금까지 방구석 비스님과 함께 지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했던 그런 작품들을 이야기했는데 전주국제영화제 이번에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결국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다는 게 느껴졌고 마스크만 안 썼을 뿐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도 똑같이 그런 기조 또 전주국제영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다시 영화제가 돌아왔을 때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영화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2002년 월드컵 얘기를 못했군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나 50회 특집을. 아니, 축구 팬들 모아서 축구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안 길어져? 네, 아무튼 길어지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